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합격법학원의 박성환 평가사라고 하고요. 보상법규 담당하고 있습니다. 방금 스터디 촬영을 마치고 인사를 하니까 이상하네요, 기분이. 네, 이거 이제 강의 이걸 왜 하냐, 이제 이걸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자, 이제 여러분들 학원마다 문제풀이, 자, 기본 강의 끝났고요. 가끔 이제 기출 문제풀이 하는 학원이 있겠죠. 그 다음에 뭐 문제풀이, 그 다음에 이제 뭐 마무리,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수험생이 기다리는 이제 판례 특강, 자, 판례 특강, 자, 이런 게 있어요. 자, 이렇게 있는데, 아마 이렇게 계속해서 뭐가 가냐면은 스터디가 별도로 가고 있을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이 강의를 이제 왜 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실무하고 제가 이제 한 4년 5년 공부를 해봤거든요. 4년 5년을 공부해보니까 이거는 바뀌지가 않아요. 뭐냐면은 제가 이 동네 처음에 이제 들어왔을 때 1차 말고 2차 시험에 합격하려면은 자, 이렇게 되면은 나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 제가 뭐라 그랬죠? 고득점으로 붙는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되면 나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제가 카페에서 상담을 받았던 분이 그렸던 그림이에요. 이게 뭐예요? 제가 이렇게 봐야 돼요? 뭐 이랬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실무 아슬아슬하게 면과 이론 남들 하는 만큼 법규 고득점 나오면은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나갈 수 있다. 자, 거꾸로 실무하고 이론은요,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목표로 공부를 하겠다, 불가능해요. 아시겠죠? 자, 실무하고 이론이 왜 고득점이 안 될까? 자, 이런 얘기해서 죄송한데 우리 2차 시험은요, 노력도 중요하지만 감각도 중요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진짜 제가 이런 얘기해서 죄송한데 여러분들이 1년이나 뭐 3, 4년 이상 이거예요. 우리가 목표는 뭐냐면은, 자, 내가 노력을 80%만큼 하고 20%의 그 감각을 그날 살려가지고 붙겠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열심히 하죠, 당연히. 또는 9대 1로 가겠다,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이걸 좀 과목별로 볼게요. 이게 이제 정석인데 과연 실무나 이론하고 법규라는 요 세 과목을 봤을 때 한번 보자 이거예요. 이 전략이 통하는지. 저는 이렇게 나눠요. 이게요, 9대 1이든 8대 2든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이게 이제 10이 돼야 이제 합격을 한다 칠게요. 10이 돼야지. 근데 실무하고 이론 같은 경우는 얘가 부족해서 불합격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8이든 9든 여러분들이 3, 4년 동안 또는 1, 2년 동안 갈고 닦았던 게 2든 1이든 그날 상실하는 것 때문에 날아가는 경우가 있다고요. 실무하고 이론 같은 경우는. 아시겠어요? 얘는요, 물론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야겠지만 얘가 영향이 커요. 아시겠어요? 얘가 영향이 크다고. 반대로 법규는 얘가 압도적으로 커요. 아시겠어요? 법규에서 꽈락이 나왔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아니 꼭 저한테 온다는 것보다는 뭐 와가지고 내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았다, 또는 내가 감이 안 왔다, 또는 너무 긴장해서 못 풀었다. 1, 2교시 때는 그런 얘기 하셔도 되는데 2, 3교시 때 오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시면은 이거는 공부를 잘못한 거예요. 아시겠죠? 이 세 과목 중에 얘는요, 이게 뒤집어질 수가 없는 과목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이 얘기를 갖다가 제가 법규하니까 또 이제 사기치려고 여러분들 법규하셔라 장사하려는 게 아니라, 저는 뭐 여기서 이제 한 3년 정도 제가 했으니까 뭐 들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자, 요때 이제 연기 정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때 1기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요때 2기, 3기 짧게 하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4기예요. 저는 법규를 언제 끝내야 된다 얘기를 하냐면은 이때 끝내야 된다고 얘기해요. 요때. 아시겠어요? 자, 요때까지 2기까지 끝내고 이때부터는, 자 봐봐요. 1기부터 0기부터 시작해서 1기, 2기는 올라가는 거예요. 3기, 4기는 법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는 굳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굳히거나 아주 완만하게 조금만 올라가면 돼요. 아시겠어요? 이게 법규예요. 이 얘기가 뭐냐면은 얘를 유지하고 얘를 조금만 올리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이때부터 이걸 하지 말란 얘기예요. 요거. 아시겠어요? 지금 저를 믿고 나서 한번 제 거 이제 문제풀이를 듣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잘 좀 들어놓으세요. 아시겠죠? 실제로 여러분들 오늘 날짜로요. 2차가 142일 남았고요. 1차가 37일인가 남았더라고요. 여러분들 37일 안에 이제 이게 끝나야 돼요. 법규가. 아시겠어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알고 있는 기본 논점 계속 돌리다 들어가시면 돼요. 아시겠나요? 절대로 3, 4기 때는 법규를 늘리는 게 아니에요. 이때부터는 뭘 해야 되냐면은 실무하고, 제가 아까 뭐라 했죠? 실무하고 이론은 뭘 요구한다고요? 얘네들은 감각을 요구한다고요. 진짜 마지막 날까지, 진짜 시험 들어가기 마지막 날 저는 28회 때 합격을 했는데 28회 시험 보러 가기 전에 여러분들 그 구동 저쪽 끝에 알이라는 카페가 있어요. 못 믿으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아주머니, 저희 사장님한테 가가지고 저 아냐 그러면, 뭐 사장님이 안 바뀌셨으면 그 사장님 저 아실 거예요. 제가 시험 마지막 날 전날까지 거기 가가지고 저기 같이 공부했던 친구, 지금 이제 저랑 동기인데 그 친구랑 밤 10시, 11시까지 실무하고 이론 하나 한 세트 풀고 집에 갔단 말이에요. 법규는 끝까지 안 했어요. 법규는 그 전날 이제 끝났고, 그날 당일에는 아침에 조금 법규 헷갈렸던 것만 한 번씩 보고, 그날 종일 그냥 실무하고 이론에 대해서만 감각을 끝까지 올리고 들어갔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래야 돼요. 제가 그렇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법규 버려라 뭐 이렇게 사기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가야 돼요. 아니면 여러분들 시간도 없고 요 남은 이 제한된 시간 동안에 세 과목을 같이 끌어올린다는 건 불가능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뭘 하는 거냐면은 이 문제풀이를 제가 예전에는 작년이죠. 연기하고 일기 때 했는데 사실 요 연기 때 여러분들 헤매고 있죠. 0.5기 헷갈리고 있죠. 1기 헷갈려요. 2기는 정신 못 차리고 있죠. 자, 그런데 제가 문제풀이를 이때 던졌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물론 그때 지금 이제 붙은 친구들 중에 도움을 받았다라고 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시기가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2기까지 완료가 되고 나서 3기 때 한 7번, 8번 정도 해가지고 제가 한 7회, 8회 정도 해가지고 요 3기 때까지 해가지고 굳히기를 끝내야겠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왜 요때 3기를 잡았냐면은 요때가 1차 시험 끝나고 들어온 친구들이 있고 2차 시험 보는 친구들이 이제 실력 굳히기 들어가야 되거든요.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제가 3기 요때를 잡았어요. 사실 이전에는 제가 해보니까 큰 의미가 없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요 시기를 잡았고, 오늘 제가 요 1시간 하고 제가 다음 시간 또 1시간 정도 특강 녹화를 할 거예요. 이거는 지금 뭐 공개 특강으로 아마 열어놓을 텐데 제 강의를 들으셔도 되고 제 강의를 안 들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최소한 좀 웬만하면은 스쳐 지나가더라도 좀 이거라도 듣고
감을 잡으시고 좀 붙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이거 오늘 무료 이거 프린트 37장인데 제 기본 강의 들으셨던 분들은 제가 누누이 계속 얘기했던 것일 거고 일부는 제 기본서에 있는 내용이고 스터디 때 다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요 내용이 지금은 뭐 감정평가사 제2차 뭐 이렇게 문제풀이를 위한 특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제가 기출문제 분석집을 쓰고 있거든요. 요 1장의 문제 분석 기초 있죠. 요거 문제 분석 기초. 요게요. 우리 저기 기출문제 분석집에 들어갈 첫 번째 챕터예요. 그 첫 번째 챕터를 갖다가 공개 특강으로 좀 이제 보겠다 이 얘기예요. 왜 공개 특강으로 할까요? 실제로 기출문제집 내잖아요. 여러분들 이 37페이지를 다 안 보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특강으로 한 거예요. 자, 제가 중요한 거를 갖다가 굵게 해놨으니까 제가 좀 보죠. 같이. 자,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게 물론 변시라든가 어떤 뭐 과거의 사법시험, 자 이런 시험 같은 경우는요 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제 생각에 변호사하고 노무사는 판례가 중요할 수 있어요. 판례가. 그러니까 판례 자체를 갖다 아냐 모르냐에 따라서 당락의 좌우가 될 수가 있다고. 왜냐하면 이게 목적이 달라서 그래요. 여러분들 사시나 변시 같은 거 있잖아요. 자, 이 사람들은요 법원에 가서 변론을 할 사람들이에요. 검사가 되면 방어를 하든가. 뭔 얘기인지 아시죠? 이 얘기가 뭐냐면은 실제로 소송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내가 알고 있는 개별적인 사안과 관련된 이 판례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하죠. 왜? 내가 법원에 들어가서 의뢰인 데리고 들어갔는데 여태까지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이제 판례가 여태까지 주장했던 거랑 내가 다른 주장을 해요. 또는 판례의 주장과 완전히 배척되는 주장을 내가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 밥 벌어먹고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변시라든가 사시 같은 경우는요. 이 판례를 갖다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리고 실제로 뭐 소송 실무라는 과목이 있나요? 저도 잘 모르지만 이 소송 변론 준비 뭐 이런 양식을 작성하는 것도 이 사람들 시험 본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노무사도 마찬가지. 노무사. 여러분 이 노무사들 어디 가서 많이 싸우죠? 행정심판위원회 있잖아요. 노동위원회. 여기 가서 계속 이제 행정심판을 담당하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이 사람들이 나한테 어떤 노동법적 분쟁을 가져왔는데 이 사람들의 손을 갖다 들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재결청인 중앙노동위원회가 어떤 판단을 했는지 그 개별 케이스마다의 뭘 알아야 된다? 재결례가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은 이런 종류의 자격증 같은 경우는 또는 이제 시험 같은 경우는 판례나 재결을 갖다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케이스별로. 그런데 자, 간평은요. 간평은 어때요? 자, 우리는요. 법원이나 이런 뭐 물론 뭐 참고인으로 들어갈 수는 있지만 우리가 직접 들어가서 변론을 하거나 재결에 들어가 가지고 우리가 뭔가 뭐 물론 이제 중앙 저기 토지수용위원회가 있겠지만 거기는 이제 별도로 위원들이 구성이 되잖아요. 감정평가 사나 감정평가 법인이 직접 가서 변론하는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우리는 법규 시험을 왜 보냐? 법규 시험을 우리는요. 자, 그래서 제가 써놓은 거예요. 거기다. 자, 구체적으로는 다 다양하겠지만 공통적으로 보세요. 자, 가번의 네 번째 줄.
성문화되어 있는 법 체계와 규정을 중심으로 사안을 해결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걸 주요 목표로 삼는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뭐 판례 중요하다 해서 판례 막 외우시는 분들 계실 거고, 이 시점에 심지어는 뭐 재결 중요하다 해서 뭐 중앙토지수용에 재결례까지 막 외우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게 중요하지가 않다고요. 왜냐? 여러분들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례를 알아야 붙고 재결을 알아야 붙고 판례 모르면 떨어진다? 이랬으면은 지금 저 기수도 마찬가지고 제 앞에 기수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31기도 마찬가지, 31기까지 들어왔잖아요. 이 친구들 전부 다 붙을 수 있는 친구들이 없어요. 없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판례를 아냐 모르냐로 구분하면은 절대로 우리 시험에서 법규 때문에 합격하는 경우가 없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우리가 판례를 알았냐 판례를 모르냐 이거에 구분 없이 판례를 알고 붙은 경우도 있지만 판례를 알아도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판례를 몰라도 붙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 우리 시험은 얘네들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개별적인 판례를 갖다 잘 아는 게 아니라 일단 우리가 감정평가사라는 시험을 준비하니까 이 감정평가사라는 관련된 우리가 하는 일, 감정평가사 자체도 중요하지만 평가사들이 하는 일에 관련된 그 성문화된 법 있잖아요. 그 법 체계를 최소한 알아야겠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법적 분쟁 이슈라고 할게요. 이런 이슈를 갖다가 요 체계를 갖춰서 얼만큼 판단을 갖다 잘 할 수 있겠냐라는 거를 측정하는 목표가 우리 시험이란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판례 특강 이런 거 안 해요. 저도 시간이 없지만 그거를 제가 수험생들한테 던지는 순간 수험생들도 같이 죽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수험생들한테는 저는 그래요. 제가 시험 보러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판례 나오는 것마다 드릴 수 있어요. 2020년에만 판례 몇 개 쏟아져 나왔는데 다 드려요. 다 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거 습득할 필요가 없어요. 왜? 저는 업무하면서 모르는 거는 찾아보면 돼요. 근데 수험생은 어때요? 제가 던져드리잖아. 그럼 어때요? 다 외워야겠다 생각을 한다고요. 다 봐야겠다. 그러면 지금 아까 스케줄 그려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법규를 버리고 나머지 과목을 막 해야 될 시즌인데 그 시즌에 뭐하고 앉아있다는 얘기예요? 문제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 걸 가지고 시간을 갖다가 이제 허비를 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감각을 필요로 하는 다른 두 과목의 실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거를 정말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우리 지금 이제 보시면은 토지보상법하고 감정평가법, 부동산 가격공시법 이렇게 이제 크게 세 가지 법 분야가 있는데 그 세 가지 분야가 공통적으로 뭘 다루는 거죠? 행정적이고 공법적인 영역을 다루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분쟁은 어떻게 하겠어요? 공법에 있어서의 분쟁을 다루는 영역에 관한 법. 그게 뭐죠? 행정소송법하고 행정심판법이란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아시겠죠? 그게 이제 거기 있는 거예요. 자, 위 두 가지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이라는 이 큰 골자가 되는 두 가지 기본법을 기준으로 개별법령에 대해서 전반적인 체계를 이해하고 문제를 접근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자, 그러면 이제 수험생들 중에 법규가 어렵다, 문제가 잘 안 풀린다 이런 사람들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처음으로. 그러니까 내용을 리셋해서 기본 강의를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이나 이 법규라는 과목을 접근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고요. 뭔 얘기냐면은 법이 중요해요. 법이. 자, 좀 이따가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출제위원이라고 생각해봐요. 출제위원. 자, 출제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 같아요? 출제 방향. 저는요, 성문법부터 보겠어요. 그러니까 고르는 거죠. 토지보상법에서 낼까, 감정평가법에서 낼까, 부동산 가격공시법에서 낼까. 법의 영역을 고르긴 하지만 처음 보는 건 뭐다? 성문법이라는 얘기예요. 성문법. 그러면
이 성문법을 보시다 보면은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법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반적이고 추상적이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법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제도나 그 제도에 어떤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마련해 두잖아요. 그리고 그 요건을 갖추면 어떤 효과가 발생한다. 이런 걸 이제 규정을 해 놓잖아요. 이 요건이 명백한 경우가 있어요. 명백한 경우. 그쵸? 자, 뭐 하면 뭐 해라. 네가 뭐 하고 싶으면은 어떤 요건 갖춰라. 명확하게 제시가 돼 있다. 감정평가사 시험 감정평가사 자격증 갖고 싶으면은 감정평가사 시험에 합격해라. 명확하죠. 그러면 그 법조문을 갖고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감정평가사 시험에 붙으면 난 감정평가사 자격을 획득하는 거고, 감정평가사 자격 시험에 못 붙으면 평가사 자격을 못 받는 거예요. 그거는 명확하죠, 요건이.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건요, 법을 적용하고 주어진 사안의 포섭을 다른 말로 하면 뭐죠? 해결이에요. 이 능력을 보겠다는 얘기예요. 얼만큼 요 주어진 법조문을 갖고서 이 주어진 사안에 명확하게 하나하나 요건의 포섭을 잘했나, 이걸 보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첫 번째 기본 유형이에요. 기본 유형. 자, 이게 예전 시험이에요. 이게 조금 예전 시험. 그러면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요, 요건이 규정되어 있긴 하지만 이 법과 관련돼서 제도가 만들어지다 보면은 모든 케이스마다 분쟁을 갖다 다룰 수 있는 요건들을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렵잖아요. 모든 요건을 갖추기가 어렵잖아요, 법에서. 그러다 보니까 요건이 명백하지 않거나 또는 어떻다? 규정이 미비한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법에서 정해진 내용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법에 관련된 학자들끼리 견해가 대립하기 시작해요. 그걸 뭐라 그러죠? 이걸 여러분들이 아는 학설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학설들이 막 대립하다 보면은 이제 누가 나와요? 누가 나오죠? 판례라는 게 나와요. 왜? 이 사람들이 대립한다는 거는 원고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해 당사자,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네 주장이 타당하다. 이러하니까 네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 이 사람들이 싸운다는 얘기는 이 법적 이슈와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도 어떻다? 분쟁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법원으로 가겠죠. 법원이 있는 이유가 왜 그러죠? 이 견해 대립에 대해서 확정적인 답을 제시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판례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다? 또 포섭을 하는 거예요. 포섭을. 사안 해결을 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아는 거예요. 자, 요건은 있고 요건이 있는데 명백하지 않거나 요건 중에 일부가 미비됐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게 뭐죠? 문제점이에요. 쟁점이 발생했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뭐가 나오죠? 학설이 나오죠. 학설이 막 떠들다 보면 어떻게 된다? 거기에 대해서 판례가 어떤 최종적인 궁극적인 결론을 내려줘요. 자, 이게 뭐예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소송 실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이 재판에서 변론을 해가지고 원고를 승소시키게 만드는 내가 변호사다라고 하면은 난 이 판례의 결론을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법적인 이 해석 능력, 이 사안 해결을 갖다가 잘 하는지 그 능력을 테스트한다는 시험은 이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자, 어떤 문제점이나 쟁점이 주어졌죠. 학설에 보면요. 여러분들 다 알 거예요. 이제 긍정설이 있어요. 어떤 쟁점에 대해서 견해 대립이. 부정설이 있어요. 그 다음에 회색 분자들 뭐죠? 제한적 긍정설, 제한적 절충설. 이제 이런 식으로 견해가 대립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판례가 있어요. 자, 우리 시험은 뭐냐면은 긍정설 하나, 부정설 하나, 그 다음에 가끔 있는 요 절충설 하나, 거기다가 요 판례라는
요 네 가지가 뭐냐면은 도구예요, 도구. 아시겠어요? 우리 시험에서는 이게 도구라고요. 그러면 내가 결론은 지금 이 사안을 갖다 해결하는 게 문제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 사안 포섭 해결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 긍정사를 갈지 부정사를 갈지 절충사를 갈지 또는 판례 입장을 갈지 고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검토에서 앞에 이렇게 주어진 도구들을 갖다가 이제 뭘 해야 돼요? 선정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봐봐요. 선정을 해서 그 입장에 따라서 사안 포섭을 해야겠죠. 긍정설을 취했으면 긍정설대로, 부정설을 취했으면 부정설대로, 절충설을 취했으면 절충설대로, 판례 입장대로 선정을 했다면 판례 입장대로 포섭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왜 그 논거를 내가 왜 요 주장을 갖다가 또는 내가 이 판례 입장을 취한 이유가 뭐냐 얘를 갖다 잘 써줘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런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그 중에서 나는 얘를 취해가지고 이렇게 포섭을 하겠다. 이 과정을 보겠다는 게 우리 시험에 왜 글을 갖다가 이렇게 써가지고 혼자 막 제대로 쓰지도 못하죠. 이게 우리 시험에 85 요렇게 앞에서 몇 퍼센트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험에 85%예요. 자, 그 다음에 15% 또는 10%의 아주 미미한 이게 뭐냐? 문제는 발생하고 있어요. 문제는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기존의 성문법 자체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태까지 이 제도 가지고 이 방향으로 해결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 사안이 변질이 되고 너무 다양화가 되니까 지금 기존에 있던 성문법 자체만으로 문제가 발생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판례가 나와요. 판례가. 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게 그러면 우리 시험에서 얘기하는 얘가 뭘까 이렇게 이제 궁금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우리 이미 아는 것도 있어요. 이거 아시죠? 기사동. 응? 기사동. 처추변에서 기사동.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하자승계 하자치유. 이거 여러분들 처음 들어요? 다 아는 거예요. 봐보세요. 우리 행정소송법에 본안 판단에 관련된 조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은 행정소송법 26조예요. 직권심리주의. 그거 빼고는 우리 행정소송법에서 본안 판단하고 직접 관련된 조문이 많지가 않아요. 아시겠죠? 자, 기사동이라는 거 볼게요. 처분 사유를 추가 변경하는 거예요. 처분 사유를 왜 추가 변경하죠? 우리가 처분 사유를 추가 변경한다는 얘기는 자, 피고. 이 피고가 패소하지 않기 위한 거예요. 애초에 처분을 발령하면서 이유 제시를 하잖아요. 쭉 갔어요. 근데 심판이나 소송이 제기됐는데 내가 제시했던 이 이유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이 이유를 잘못 제시했기 때문에 피고의 입장에서, 처분청 입장에서 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나 이러다 잘못하면 패소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피고가 하는 그 액션이 뭐죠? 처추변이에요. 처분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처분을 갖다가 하면서 사유를 갖다가 A라는 사유를 추가했는데 얘를 갖다가 뭐 플러스 B를 하든가 아니면 B라는 사유로 아예 바꿔버린다. 이 짓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보세요. 이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이라고 하는 제도가 행정소송법이라는 법에 있어요? 없죠. 성문법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판례가 기준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오케이. 처분 사유 추가 변경 인정하겠다 이거예요. 근데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을 할 때 하더라도
기준은 지켜라. 시간적으로 처분 당시 사유만 추가 변경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객관적으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해야 된다라는 기준을 제시하는 거예요. 왜 제시해요? 성문법에 없으니까. 하자치유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하자치유 할 때 뭐 하죠? 인정 여부를 써요. 결국에 우린 제한적으로 인정한다라고 하죠. 처추변하고 똑같아요. 하자치유 인정하겠다. 대신에 이러이런 요건은 지켜라. 그게 뭐죠? 절차상 하자여야 되고 취소 사유에 국한된다. 그리고 어떻다? 한계를 넘지 마라. 이러고서 법에 없으니까. 하자치유도 법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다? 판례가 제시하는 거예요. 요렇게 기준을 제시하는 판례들 있잖아요. 우리 기본서에 있는 판례들. 이런 판례들이 왜 나온 거냐면은 이렇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이야 하자치유라든가 하자승계라든가 처추변이라든가 유명한 논점들이니까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그게 요 15% 10%밖에 안 됐다고. 과거에는. 아주 옛날에는. 이게 계속해서 쌓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처추변 당연하다, 하자치유 당연하다, 하자승계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뿐이지 그때도 10% 15%에 국한되는 거였다고. 왜냐하면 웬만한 내용은 법에 있으니까. 이 영역이 가장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면 출제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조금 더 방점을 두고 출제를 하지 여러분들을 갖다 고통스럽게 만들려고 이런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그럼 우리는 최종적인 목표가 뭐냐? 제가 지금 문제풀이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이 틀을 갖다가 잘 보시고 이 틀에서는 여러분들이 주어진 배점에서 주어진 목차 개수 그걸 지켜야 돼요. 주어진 배점하고 주어진 목차 개수를 지킨다는 얘기가 법규에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론에서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론은 법규처럼 정형화돼서 답이 없거든요.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저렇게 쓸 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적정 배점에 적정 목차 개수를 갖다 초과하면은 시간이 필수적으로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법규에서 이걸 갖다 습관화를 들이셔야지만 이론에서도 써먹으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반드시 적정 목차, 적정 배점을 갖다 지키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시간 부족이 없다고요. 그리고 이 기본적인 틀에서 배운 논점, 논리 전개 흐름을 가지고 내가 판례를 몰라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내 주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답안지를 해결하면 된다 이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걸 갖다가 분리해서 자꾸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려다고요. 이거는 기본서대로 또 보고 시험 가까워져서는 판례 또 보고 이러니까 공부가 이원화가 된다고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지금 제가 문제풀이를 하려는 목표가 뭐냐면은 이 틀을 빨리 잡고 조금 더 나가서는 이 틀을 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걸 갖다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이라도 봐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법규를 부담 없이 공부하신다고. 아시겠죠? 자, 이것 때문에 하는 거다. 라는 걸 지금 한 페이지를 가지고 30분을 얘기했죠. 자, 1페이지 보시면은 법령 그리고 법 체계 구조를 이해하는 게 최우선적으로 중요하다. 이걸 알아야지만 어떤 조문이 명확한 규정이 있고 어떤 규정이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판례하고 학설이 대립하겠구나 이걸 안다고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각 법 체계가 규정하는 권리구제 수단 내부의 심판 및 소송 진행 구조를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자, 심판하고 소송 진행 구조를 이해해야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되게 중요하다. 자, 2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우리 저기 법규 시험 출제 유형을 갖다 딱 보잖아요. 4개예요. 4개. 어떻게 되냐면은 대표적인 유형 권리구제 수단을 검토하시오. 자, 원고 또는 토지 소유자 을이 강구할 수 있는 법적 수단, 권리구제 수단을 갖다가 검토해봐라. 이게 권리구제 수단 유형이에요. 두 번째,
자, 심판이 적법하게 청구됐는가?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었는가? 자, 요걸 묻는단 말이에요. 세 번째. 자, 당사자. 여기서 말하는 당사자는 원고뿐만 아니라 누구? 피고까지 해당이 돼요. 당사자의 주장. 주장에서 조금 더 나가면 당사자의 조치가 적법한가? 네 번째,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려야 되는가? 자, 우리 시험은요, 여러분들 지금 무슨 야, 나는 그렇게 네가 말하는 것처럼 명확하게 시험 문제 떨어지는 거 못 봤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여러분들 실제 시험 우리 기출됐던 역대 기출 문제 한번 다 보세요. 다 이 네 가지 유형이 다 들어가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이 네 가지 유형을 갖다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내가 지금 보는 시험 문제가 첫 번째는 이런 유형이 나오고 이런 유형이 나오고 이런 유형이 나오고 이런 유형이 나오는구나 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자, 이거는 말 그대로 권리구제 수단을 갖다가 검토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의 핵심은 뭐냐면은 이게 중요해요. 자, 여러분들 가끔 이제 그런 분들 계세요. 취소소송, 무효동 확인소송, 집행정지, 임시처분 갑자기 왔다 갔다. 행정심판 갔다가 행정소송 갔다가 행정심판 갔다가 갑자기 무명항고 소송 갔다가 막 이렇게.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 권리구제 수단 검토를 하라는 게 물론 그래요. 예전에 이제 유명한 사법시험 채점평이 있죠. 잽을 날려라. 물론 잽을 날리는 게 중요해요. 잽을 날리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하려면은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그리고 그 제도 간의 연관성을 갖춰서 잽을 날려야 돼요. 아시겠죠? 이게 중요해요, 이게. 아시겠죠? 이건 제가 이따 얘기해 드릴 거고. 자, 심판하고 소재의 적법성. 이건 뭐예요? 소송이나 심판 청구 요건의 충족 여부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너 소송물 맞게 가져왔니? 너 다툴 이익이 있니? 너 다투는 이유가 있니? 시간 맞게 왔니? 제대로 들어왔니? 관할. 이런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죠? 대원소 전기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거는 이제 잘 아시겠죠? 잘 아시는데 뭐가 문제냐면은 대상적격, 원고적격, 협의의 소위, 전치주의, 제소기간, 관할. 자, 이렇게 6가지 정도의 소송 요건이 있는데 주요 소송 요건을 뽑으라고 하면은 대원 협의 소위 제소기간이에요. 이 4가지예요. 4가지. 자, 그런데 이거하고 이게 중요해요. 아시겠죠? 대상적격하고 협의 소익이 제일 중요해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 이제 답안지를 이렇게 쓰시다 보면은 지금 이제 스터디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원고 적격부터 먼저 검토를 하든가 제소기간이 눈에 제일 잘 보니까 제소기간을 충족한다. 그 다음에 원고 적격, 대상 적격 이런 식으로 논리를 갖다가 끌고 가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근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은 본인들이 그렇게 답안지를 쓸 때 이게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를 몰라요. 여러분들 중에 지금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 요거 들으시는 분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당연히 대상적격부터지. 자, 그런데 이렇게 답안지를 쓰는 분들이 또 계세요. 권리구제 수단을 갖다 검토해라라고 했는데 취소소송, 무효동 확인소송, 소송만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심판은 왜 안 써요? 이러면은 아니 저희 심판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평가사에. 우리 간평시험에서 행심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소송 위주로 썼는데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된다. 아시겠죠? 항상 이걸 갖춰서 써야 돼요. 이게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자, 여러분들 봐봐요. 우리 행심하고
행소 볼게요.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행심은요 무조건 뭐밖에 없어요? 항고심판밖에 없어요. 행정소송은요 항고소송도 있지만 공법상 당사자 소송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행정소송은 권리 의무에 관한 소송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만 행정심판이라고 하는 거는 개별법마다 이의신청이라는 제도가 규정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규정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개별법에 따른 이의신청이 존재하기 때문에 당사자 심판이라는 게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냥 참고적으로만 알아두세요. 결국에는 행정심판이라고 했을 때는 무조건 항고심판인 거고 우리 행정소송법에서 항고소송, 자 얘네들의 두 가지 공통점을 볼게요. 얘네들은 뭐에 대해서 제기하는 소송이에요? 처분 등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 제기하는 소송이에요. 청구하는 심판이에요. 공법상 당사자 소송은 뭐에 대해서 제기하는 거죠? 법률관계에 대해서 제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볼게요. 내가 어떤 소송물을 갖고 왔느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요? 어떤 법원으로 들어갈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가져온 게 처분이면 항고소송, 항고심판으로 갈 것이고 내가 가져온 게 법률관계다라고 하면 난 어디로 들어가요? 1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이 소송으로 들어가냐, 이 소송으로 들어갈 것이냐를 뭘로 나누고 있죠? 소송물로 나누고 있어요. 소송물이라고 하는 게 뭐죠? 대상적격이거든요. 결국에는 우리 행정소송법은 대상적격에 따라서 이 소송구조가 달라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상적격을 반드시 먼저 검토를 하셔야 돼요. 왜냐? 사실 항고소송을 가든 공법상 당사자 소송을 가든 원고 입장에서는 본인이 뭐가 아쉬우니까 간 거 아니에요. 그 아쉽다는 게 뭐예요? 원고 적격하고 협의 소액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고 적격하고 협의 소액을 먼저 검토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법원에 들어갔는지를 모르고 포서블에 들어간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대상적격이라는 걸 먼저 검토하셔야 돼요. 요거 기본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요거는 나중에 한번 제가 문제풀이 본격적으로 할 때 말씀드릴게요. 협의의 소액이라고 하는 거는 판결이 종결될 때까지 계속해서 유지돼야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 기본 강의 들어서 아실 테니까 제가 소송을 갖다가 2020년 5월 1일 날 소를 제기했어요. 자, 내가 뭘 받았냐면 2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어요. (1개월이라) 할게요. 자, 6월 1일 날 끝나요. 자, 90일이면 언제? 2020년? 그냥 대충 할게요. 90일이니까 3개월이죠? 자, 내가 만약에 요때 한 7월 달에 소송을 제기했다 칠게요. 자, 그러면 2020년 5월 1일부터 3개월 내죠. 법적으로는 90일이죠. 요 90일 이내에 제기했기 때문에 뭐는 인정돼요? 제소기간이 인정돼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내가 가지고 들어가려는 소송물이 언제 끝났어요? 2020년 6월 1일 한 달짜리가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들어가려고 했던 건 업무정지 처분이에요. 처분. 대상적격 충족했죠. 나 그것 때문에 일 못해요. 다툴 만한 이익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 다음에 제소기간도 충족했대요. 그랬는데 뭐다? 끝난 거예요.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 시점에 이미 내가 다투려고 했던 게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소송을 갖다가 제기할 실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죠. 그러면 소송을 제기할 현실적인 필요가 없으니까 어떻다? 너 소송 요건을 못 갖춘다라고 해서 각하. 그때가 뭐예요? 요 협의의 소액이 문제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얘는 판결이 날 때까지 갖춰져야 된다. 그래서 소송 요건을 갖다가 또는 심판 청구 요건을 갖다가 충족했는지 여부를 검토할 때는 무조건 대상적격부터 보시고 마지막까지 협의의 소액이 살아있어야 된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 소송 요건에 관련된 문제는요. 자, 그 다음에 당사자 주장 또는 조치가 적법한가. 당사자가 주장하는 거. 당사자가 생각을 했으니까
본인의 주장에 따라서 어떤 액션을 취했겠죠. 자, 이건 뭐예요? 이거. 자, 얘를요, 본안 판단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이거 되게 간단하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얘네 둘을 구분을 못하세요,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냐? 자, 본안 판단이라고 하는 거는 자, 소송 요건이나 자, 심판 요건이나 소송 요건을 충족했다. 자, 이 충족을 하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죠? 어떤 결과? 심판이나 소송이 어떻게 된다? 개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법원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법원에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법관한테 내가 이러이러해서 내 말이 맞다. 또는 이러이러해서 내 말이 맞다. 서로 싸운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법원에 들어왔으니까 소송이나 심판이 개시가 됐으니까 자, 법관이 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얘네들을 그냥 판단기관이라 할게요. 판단기관에 판단이 필요하다고요. 누구의 주장이 적법하냐. 요 판단기관, 요 판단이 중요하다고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려야 되냐? 법원은 어떤 판결? 자, 요 3번하고 4번의 차이가 뭘까요? 3번하고 4번. 이거 구분 못하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얘는요, 2번하고 3번을 합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까먹으시면 안 되는 거 뭐냐? 예. 자, 보세요. 만약에 법원에서 취소소송을 갖다 제기했다 칠게요. 취소소송. 자,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면은, 자, 첫 번째, 취소소송에 들어가야 하는 소송 요건을 충족했느냐? 적법하게 충족했다면은 법원에 들어갔겠죠. 당사자 주장을 갖다 판단하겠죠. 주장을 판단했어요. 그래서 인용 판결을 받았다. 원고 네 주장이 맞다. 라고 했을 때 그 하자의 정도가 취소 사유인지 그 사유가 무효 사유인지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요? 취소 사유면 인용으로 갈 것이고 무효 사유면 또 다른 논점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내가 제기한 건 취소 소송인데 법원이 무효 판결을 갖다 내려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겠냐? 이건 또 다른 논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결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 2번하고 3번하고 중대 명백설까지 더한 거. 이게 뭐다?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려야 되냐? 법원이 인용 가능하냐? 이 법원의 판단을 물을 때는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요 세 가지 과정을 갖다가 차례대로 밟아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인용 가능성을 묻는다는 얘기는 이 2번, 3번 얘를 갖다 합한 거예요. 어떤 관련이 되는지 아시겠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보세요. 이게 요 유형을 알면요. 문제를 어떻게 읽는 거냐면은 문제 마지막부터 읽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문제 1번 국토교통부 장관 갑 이것부터 읽는데 문제를 갖다가 요렇게 인식을 하고 요렇게 문제 유형이 있구나라는 걸 아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이게 뭐지? 소송요건에 관한 문제구나. 이게 뭐지? 본안 판단에 관한 문제구나. 이게 뭐냐? 인용 판결. 법원의 판결을 묻는 문제구나. 이걸 아는 순간 마지막에 물음의 유형이 있잖아요. 얘가 가능해져요. 문제 선별 작업이.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아시겠지만 1번하고 2번을 묶을게요. 이 방향으로 시간이 많이 들어가요. 아시겠죠? 자, 1번하고 2번이 시간이 제일 적게 걸려요.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뭐다? 3번이에요. 그 다음에는 4번으로 갈수록에 시간이 많이 걸려요. 여러분들 실전에 들어가셔서 문제를 갖다 선별할 때 문제 길이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요 물음 유형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볼게요. 얘네들 있죠. 소송이나 심판 청구 요건. 자, 얘네들은요. 간단해요. 문장 읽으면서
처분 찾고 당사자, 원고, 제소기간 체크하면 돼요. 사실관계는요? 안 중요해요. 왜? 자, 얘는요. 이 소송요건, 심판 청구 요건이라고 하는 건 어떤 요건이에요? 형식적이고 기계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있잖아요. 함수, 알고리즘 따듯이 들어가는 거예요. 대상 적격 충족하면 들어가고, 원고 적격 충족하면 가고, 제소기간 충족했냐? 충족했으면 가고, 제소기간 어겼다? 아웃. 기계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뭘 잘못했고 얘 주장이 뭐고 어쩌고 저쩌고 이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필요가 없다고요. 얘는 그냥 문제를 읽으면서 잡아내면 돼요. 아, 이거 처분, 최종적인 처분이 이거고 피고는 얘고 제소기간 체크 끝. 문제를 다 읽을 필요가 없다고요. 그러면 봐봐요. 문제 1번이 40점짜리로 나왔는데 이게 소송요건에 관련된 문제고 문제 2번이 30점짜리로 나왔는데 이게 법원의 인용 가능성에 관련된 문제예요. 이게 문제수가 30줄이 되든 40줄이 되든 2페이지가 되든지 간에 얘가 소송요건에 관련된 문제면은 무조건 얘부터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왜? 간단하니까. 아시겠어요? 본안 판단은 왜요? 당사자의 주장을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사자가 어떤 주장을 했고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 피고가 어떤 주장을 해서 처분의 적법성을 유지하려는지 그 내용을 갖다가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당사자 주장뿐만 아니라 얘네들이 어떤 사실관계에 있는지 그리고 그 사실관계를 잡아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성문법이나 내가 알고 있는 학설이나 내가 알고 있는 판례를 가지고서 해결을 하는 게 본안 판단에 관련된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2번보다 3번이 시간이 더 들어가겠죠. 문제를 많이 읽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얘는 문제가 15줄, 20줄밖에 안 돼서 문제 분량으로 봤을 때는 얘가 더 많지만 실제 시간을 풀어보면은 얘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거 다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시험 문제 보시다 보면은 이런 얘기 있어요. 자,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려야겠냐라고 하고서 단서를 줘요. 괄호를 치고 거기 괄호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소호 제기가 적법한 거로 전제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출제자는 아는 거거든요. 아,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려야 되냐 이걸 내가 물어보면 애들이 소송요건 쓰고 본안 판단 쓰고 중대 명백설까지 밝히겠지. 근데 시간이라든가 배점이 여유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겠다? 조절을 해야겠다. 그 조절하는 방법이 뭐예요? 오케이. 그러면 소송요건은 갖췄다고 볼게. 이렇게 제시를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거 기출문제 보면 이런 문제가 많다고요. 행정고시도 마찬가지고. 왜 이런 단서를 줬을까라는 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이런 구조가 보인다고요. 그러면은 아, 이 문제가 지금 이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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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구나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 내가 어느 문제부터 선별할 것인가? 시간 배분이 가능해진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냐? 2페이지의 권리구제 수단의 2예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걸 왜 해드리냐면은 이 얘기를 아까 했어야 됐는데 지금 여러분들 제가 1시간 동안 이 한 페이지 갖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얘기가 뒤에 나와 있는 얘기하고 연결이 계속되거든요. 그러면 뒤에서는 이게 지금 37페이지가 되지만 뒤에서는 제가 앞에서 했던 얘기, 이 얘기가 이렇게 연결되는 거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혼자 37페이지를 보는 것보다 훨씬 효율성이 좋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2번부터 볼게요. 자, 2페이지. 자, 일반법과 개별법의 관계. 자, 권리구제 수단의 이해라고 나왔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토지보상법 예를 들게요. 다 아는 얘기겠지만 아까 행정공법 영역에서 분쟁은 어떤 법이 관장한댔죠? 행정심판법하고 행정소송법이 공동으로 관할한댔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일반법이고 토지보상법이라든가 뭐 이런 각종 다양한 개별법에서는 그 사안마다 케이스가 되게 개별적일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다? 행정소송법 말고 그 법에 특화된 제도들을 갖다가 개별법에서 만들어 놓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베이스는 행정소송법하고 행정심판법을 갖고 가야겠지만 개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 그럼 뭐부터? 개별법부터 적용을 하고 개별법에 규정이 없으면 어떻게 하자? 일반법으로 가자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중간에 보시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특별한 법률을 제정한 건 왜 그렇다? 각 분야, 각 사안 및 사실관계가 특수하고 전문적이기 때문이다. 아시겠죠? 자, 그럼 맨 밑에 보시면은 실제 심판과 소송 실무에서는 각 분야에 특화된 특별법을 먼저 적용하고 해당 법률에서 일부 결여 또는 입법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을 적용한다. 자, 이거는요. 우리 행정소송법 보면 나오죠. 뭐죠? 자, 토지보상법에 중요한 제도가 두 개가 있어요. 사업 인정을 하고 수용 재개를 가잖아요. 자, 내가 여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거나 여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한다 칠게요. 얘도 처분이에요. 얘도 처분이에요. 자, 얘하고 얘가 처분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왜 그러죠? 우리 행정소송법이나 행정심판법은 처분이냐 처분이 아니냐에 따라서 어떻게 하고 있으니까 권리구제수단을 나눠놓고 있잖아요. 얘네 둘이 처분이라는 얘기는 결국엔 뭘로 간다? 항고소송으로 가거나 행정심판, 항고심판으로 간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우리 토지보상법을 보면은 일반법하고 특별법이 있잖아요. 수용 재결에 대해서는 처분이잖아요. 처분이면 뭘로 다퉈야 돼요?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뭐가 있더라? 특별법에 행정심판법 83조, 토지보상법 83조에 뭐가 있죠? 이의 신청이 있어요. 우리 이거 행정심판이라는 거 알고 있죠? 85조에 뭐가 있죠? 항고소송하고 행정소송이 두 개가, 항고소송하고 공법상 당사자 소송인 보증소가 다 있죠. 특별법에 뭐가 있어요? 권리구제수단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 얘부터 적용한다 이 얘기예요. 뭐에 대해서는? 수용재결에 대해서는. 그런데 내가 사업인정을 다투려고 그랬는데 눈을 씻고 봐도 20조, 21조, 22조, 23조, 24조 갈 때까지 뭐가 없어요? 사업인정을 어떻게 다툰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쵸? 그러면 나는 이 사업인정을 다투고 싶은데 사업인정에 대해서 특별법이 있다 없다? 권리구제수단이 이렇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간다? 특별법엔 제도가 없으니까 일반법으로 가자. 이래서 일반 행정심판법, 일반 항고소송으로 간다. 요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이게 여러분들 지금은 되게 아는 얘기 같고 하니까 그런가 보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나중에 감정평가법하고 부동산 가격공시법 쪽으로 가시면은 이런 게 있었냐라고 헷갈리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나머지는 다음 시간부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회, 3회까지 갈 것 같은데 일단 무료 특강으로 열어놓을 테니까 문제풀이 강의 들으시든 안 들으시든 꼭 내가 이제 법규 공부할 때 어떻게 법규를 공부하겠다 이 기준을 갖다가 이 특강 갖고 좀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네, 수고하셨습니다.